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외부자들의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공채 8기 수습사원은 법률 전문가 최강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어떻게 인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고수분들이 계셔가지고 최강욱이라고 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매니아가 있을 정도로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간에 유시민 작가를 능가하는 제아의 고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혹시 소문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팟캐스트에서는 굉장한 유명 인사잖아요. 법조계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있던데. 예? 사실 아니, 그런 엄청난... 아니요, 아니요. 소문에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시라는 얘기까지도 소문을 들었었거든요. 아니면 소문이 아니라고. 아니라 기사에 나오긴 했었죠. 표창원 의원이 트위터에다가 장난치셔가지고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이 주요한 과제다. 그래서 날더러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노회찬 의원, 뭐 박준영 변호사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막판에 저를 하나 끼워 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제가 또 MBC에서 막 사장 해임시키고 이런 걸로 또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검찰에 피바람이 불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그 무력 시위용으로 한번 써먹으신 것 같아요. 그냥. 네. 조국 수석과의 인연은 아, 거기는 학교 선배니까요. 저희 때는 학력고사를 보고 원서를 내서 지원을 하면은 그 지원한 학교에서 논술 시험을 보는 제도가 처음 생겼었어요. 그때 우리 시험지 나눠주러 들어온 조교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시골에서 무슨 조교가 뭔지도 모르고 촌놈 생각에 야, 역시 여기 서울법대는 소사도 아주 잘생긴 사람 뽑아 쓰는 거야. 그 소사가 옛날에 수위를 가리키는 서무실에서 왜 학교 서무실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 일 많이 해주셨던 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자꾸 말 걸고 장난치고 하다가 친해져가지고요. 뭐 그냥 그러면서 지내던 사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병우 후임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판문점의 만남을 두고 여러 해석이 오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갈증을 해소해줄 특사한 분이 우리 외부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께서 외교 천재라면 나는 외교통이다. 문재인 정부의 특사로 특별 방문해 주신 송영길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채널A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외부자들 항상 보긴 했는데 이렇게 처음 나와서 직접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작진과의 사전 접촉 과정에서 외교 전문가라는 거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의원님 사실 외교 전문가 맞으시죠? 관심이 많죠. 어찌됐건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되기 때문에 남북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4대 강국의 언어도 배우고 인맥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 지금 정치한 지 20년이 돼갑니다만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그 2004년에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 부회장을 하셨고요. 그다음 한일의원연맹 21세기 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17대는 국회 그 한프랑스 의원 친선협회 회장도 하셨고요. 그리고 2017년에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러시아 특사의 임무를 부여받으셨죠. 이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문재인 있습니까? 대통령을 타임지 모델로 만든 아, 맞다. 독수리 중 한 분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공식적인 겁니까? 오피셜입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마지막에 계속 아무튼 보수 쪽에서 공격하는 게 안보 불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착하지만 약해 보인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해서 타임지 표지 모델로 우리 문재인 후보를 만드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지수, 그 우리 외신 대변인이고 제 대학 후배이기도 한데 그게 나가면서 대박을 쳤죠. 그 탑 니고시에이터라는 제목은 어떻게 그 발성을 하신 거예요? 뭘 강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후보님하고도 초기부터 이게 소위 말하는 오바마의 스트래티직 페이션스, 전략적 인내는 건 실패했다. 오히려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국내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분은 사업가 출신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전통적 외교 관료들의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때부터 판단해서 긍정적 인터뷰를 꼭 했습니다. 후보님이. 근데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결국 트럼프를 감동시켰고 이 정말 진짜 니고시에이터, 그레이트 니고시에이터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자, 두 손 꼭 잡고 스마일. 두 정상의 첫 만남은 날씨만큼이나 훈훈했습니다. 개성공단 운영 북한이 전문 오늘 오전 11시 반쯤 북한이 SLBM을 오늘 새벽 3시 17분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왜 오기 이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무튼 전부 다 축하한다는 감동했다, 축하했다 일색이었고 저는 매일 아침 그 트럼프 트위터를 확인해 봅니다. 바로 그거 하나 좋더라 진짜. 뭐라고 바로 그 다음날 했냐면 The Korean War to End. 한국전쟁이 끝났다. 수년 동안 격렬한 미사일 실험과 이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역사적인 양국의 만남이 진행되고 있고 Good thing are happening.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하나는 붙였습니다. But only time will tell. 시간이 말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 대표님 저기 판단에 의하면 좌파네요,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근데 아베마저도 지지를 해서 지금 혼자 남아가지고 외로우실 것 같아요. 정말 전 세계 감동의 시나리오. 더구나 그게 휴전협정이 체결된 그 판문점에서 정말 통한의 역사가 연결된 장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라이브로 발언한 것을 우리 국민이 처음 본 거 아닙니까? 말을 하네. 아, 통역이 필요 없네. 아, 같은 민족이네 이것을. 저는 이제 그 장면 새삼 보면서 느끼게. 영화 그 JSA의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네. 송강호가 이렇게 딱 있다가 그 이병헌한테 야야야 그림자 넘어왔어 조심하라 이러잖아요. 거긴 정말 그림자도 넘어가면 안 되는 이런 곳이었는데 왔다가 갔다가 또 다시 이제 딱 오는 장면을 보면서 와 정말 이게 나는 혹시 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 10초 동안 넘어가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잠입 탈출이죠.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가보안법 뭐다 뭐 그럴까 봐 좀. 그런 성명이 안 나왔는데 아니 그건 안 실제로 나왔더라고. 아니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약간 태극기 부대 쪽에서는. 그렇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그 일단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많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남자들 둘이서 손잡고 그렇게 오래 다니는 거는 참 오랜만에. 남자끼리도 안 그러죠. 참 그거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사귀지 않는 한. 네네. 보는 게 좀 아주- 부담스럽더라고.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지 않았어요? 이거 멀리서 냉면 가져왔다가 이 멀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참 그러니까 그런 파격이 화법인데 내가 이제 네, 말을 그게 좀 참 들어봤는데 친근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말을 잘하는 달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에 비문이 좀 많고 더듬기도 그러더라 하고. 더듬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신에 이제 파격적인 게 연평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탈북자라는 얘기도 막 하고 또 나가서는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니까 길 있잖아요. 아 올라오시면 우리가 지금 길이 좀 형편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고생하실 텐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그냥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좀 옛날이랑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 작가님은 어떤 게? 저는 그 방명록에다가 그 글을 남겼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글씨체를 보면은 그 글을 써본 사람의 글씨체하고 글을 써보지 않은 사람의 글씨체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지성적인 인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돌파력이라든가
또는 행동력이 상당히 있는 인물일 수 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일 거다. 이런 생각을 저도 궁금했었어요. 그 글씨체가 이제 예. 북한에서는 백두서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른바 김씨 왕조만 쓰는 글씨체예요. 이게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전문가 그 분석을 했더라고요. 과거에보다 이 가로축이 더 길어졌다는 거예요. 이 가로축을 길게 쓴 사람이 인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이 인내심도 생겼다. 나이가 먹으면서 이런 분석까지 해야 됩니다. 아침에 남편께서 시간 갔다 오셔서 윤 대통령님과 함께 김치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해당도 다 잘 됐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이설주 여사가 올 거라고 미리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잘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설주 여사가 2006년도인가 우리 인천에 응원단. 왔거든요. 왔었죠. 근데 이번에 일종의 정상 국가로 양 정상의 부부가 이렇게 같이 만찬하는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꼭 껴안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새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현장에 만나서 정말 구분하기도 어렵고 남측 인사인지 북측 인사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통역이 필요 없고 그렇죠. 그냥 정서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왔구나.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이게 이렇게 70년이 걸렸구나라는 그런 감회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게 뭐랄까 그냥 가정집 방문했을 때 늘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 게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설치하고 이런 것들 다 우리 저 아내가 이거 다 참견한 겁니다. 라고 했더니 이걸 딱 듣고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평화주의 있는데 여사께서 작은 세계까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돌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구 배치뿐만 아니라 그림, 성전 배치까지 이렇게 참견을 했는데 예,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봤는데 남편이라는 표현을 쓴 그럼요. 거 들었잖아요, 진짜. 남편이요. 이것도 참 정겨웠고. 그런가 하면 너무 궁금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정상이 벤치에 앉아서 밀담을 나눌 때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전 세계가 궁금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정상이 벤치에 앉아서 밀담을 나눌 때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전 세계가 궁금하고 있습니다. 저걸 이제 스태프들이 연출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또 아니면 자연스럽게 했을 수 있어요. 그 측면 다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거기서 얘기는 아마도 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날 믿어달라는 이야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통역이 없어요. 통역이 없으니까 만약에 통역이 있었다면 단둘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정상에 대한 불가능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상회담 같은 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게 모든 게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도 이게 뭐 말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꼬투리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애두르는 이제 외교적인 화법을 사용하다가 두 분이 계셨을 때는 그걸 상당히 직접적으로 노골적인 화법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에 가서 어떻게 전하면 되겠느냐라든지 이걸 좀 솔직하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그때 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평양 가셨을 때 갑자기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 차에 동승해가지고 그렇죠. 두 분이서 얘기하면서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동선을 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 간의 만남인데 우연히 그냥 다리로 한번 걸어가 보자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걸 짰던 이유는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바깥에서 오디오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분이만 얘기를 하면은 모두가 다 궁금해할 거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다라는 완전한 상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참 좋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두 분이서 얘기하면은 정말로 둘만 할 수 있는 긴밀한 얘기를 할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한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보는 데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두 분이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어준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상들이 다 물어볼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이걸 통해 열릴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30분 동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에서 한 얘기는 물론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적인 얘기도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이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요. 와이프가 구박을 해요. 큰형님이 좀 도와달라. 나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서로의 도움에 대한 일종의 구두 약속을 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봐요.
자, 나이는 어리지만 카리스마도 일부 느껴지면서 유들유들하다라는 이미지까지 보인 김정은 위원장 모습이 좀 뜻밖이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이미지가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지가. 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로켓맨이라 할 정도로 정말 ICBM도 쏘고 이랬던 게 어떤 자신의 협상력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단계적으로 이걸 구사했다고 봅니다. 사실 핵무기와 ICBM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미국이 이렇게까지 매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협상을 하는 수순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이 세계에 노출되는데 굉장히 효과는 많이 봤어요. 일단 본인이 이제 꿈꿨던 것은 정상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뭐 유머를 통해서라든지 본인이 저 자연스러운 제스처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끌고 간 거라든지 굉장히 융통성이 있구나, 여유가 있구나, 좀 열렸구나 사고가 이걸 보여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국민들도 헷갈려요. 아니 형을 암살하고 고모부를 처참하게 죽인 걔가 쟤 맞아? 이게 지금 사실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양면수 속에서 북한이란 국가를 정상 국가화시키기 위해서 또 북한을 장악해서 권력 체제를 확실히 장악한 것, 그건 대단한 능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김정일도 그렇고. 근데 김정은은 그래도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그러면서 이 체제를 좀 비교해서 보는 아마 눈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법에서 뭐가 되냐면 자기 객관화가 좀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신년사 같은 거 할 때 경제를 추진했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굉장히 미안하다. 사과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평양에서 그 주택 사고에서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거기 주민들 모아놓고 정말 정부에서 사과를 하고 이런 모습을 처음 봤고요. 요번에도 보게 되면 뭐 리설주도 일반 국가의 뭐 퍼스트 레이디처럼 이렇게 취급을 한다라든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요번에도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딱 보면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사회에서 이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이제 몇 번의 그 끔찍한 근데 고모부 처형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그 피부치까지 이렇게 하는 걸 그래서 잔혹한 권력자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핵을 개발했고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보면 승리한 거거든요.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경제 개발하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 쉽게 말하면 개방 개혁의 주도자라는 이런 인식들을 갖다 전 세계에 각인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칸의 그 유명한 학살자들도 개개인으로 만나보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배려심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에 그 김정은이가 한 일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특히 폐륜 내 극치를 달리는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김정은이 와가지고 매우 한국에 말하자면은 이 마치 유권자들을 한테 표를 얻으려는 선거꾼처럼 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뭐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이가 이뻐가지고 그렇게 등 두드리면서 얘기했겠어요. 학살자인 거 다 알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우리도 철저하고 냉철하게 목표 지향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회담이 성사됐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 같아요.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 처형이나 형 이복형 김정남 죽인 거를 가지고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잔혹하고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조선 왕조 25년을 보면 형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이런 수많은 권력이라는 것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권력 투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권위적인 체제 속에서의 이 궁정 이 투쟁 관점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그러나 어찌되건 이제 그게 어쨌든 자신이 자신감이 있어야 그다음부터 개방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불안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 체제를 만들고 핵 개발에 집중해서 이제는 협상의 카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본인이 세계 무대에 처음 데뷔하는 자리니까 저는 느끼기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런 측면이 시선을 끄는 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완벽하게 이 권력을 장악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자신감에서 기반한 발언도 많았지만 이 군 간부들을 거기서 대통령한테 처음 인사시킬 때 이 사람들이 우리 합참의장과 달리 거수경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딱 떠올랐던 게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 노 대통령하고 회담에서 후일담 중에 군부는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한다.
본인이 예를 들면 서해안 뭐 평화구역이나 뭐 비무장지대 쪽에다가 뭐 그 개성공단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김정은은 그런 점도 의식하면서 군부도 내가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으니 내가 뭔가 여기서 해내보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2000년, 2007년과는 다른 이번 4.27 남북 정상회담의 차별점 뭐라고 보십니까? 대충 6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 비핵화가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게 역대 남북 정상회담과 다른 거죠. 6.15 14선언에 비핵화가 빠졌다고 항상 야당이나 보수적 언론이 공격을 했는데 그게 됐다는 게 아주 중요한 차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임기 1년도 안 돼서 됐기 때문에 정례화하게 됐고 가을에 가서 이제 앞으로 이것을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쪽짜리거든요. 이거는 어찌됐건 미국이 같이 해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핵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하는 협상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는 거. 또 여섯 번째 차이를 든다면 동부인에서 이설주 같이 여사와 우리 김정희 여사가 같이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함으로써 뭔가 좀 사실상 국가 대 국가의 그런 컨셉으로 의장대 서열도 하고 이런 형식을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북한 지도자가 탈북하긴 처음이죠. 그건 아니구나. 탈북 맞아요. 자, 때로는 삐딱하긴 하지만 송곳 같은 분석을 해드리는 외부자들의 판문점 선언 탈탈 털어보기. 자, 벌써부터 열띤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회담의 시작과 끝이자 꽃이었던 비핵화. 과연 이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겁니까? 저는 뭐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분들은 구체적인 핵 폐기의 절차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고, 아니 비핵화는 미국과 합의를 해서 남겨둬야죠. 실제로 북한 입장에서 왜 핵을 그렇게 개발했겠습니까? 미국으로부터 체제 인정을 받고 다시 국교 정상을 하자는 거 아니었겠어요. 사실 중국,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국교를 수립했는데 북한은 미국, 일본과 국교를 수립 못해서 완전히 고립된 거 아닙니까? 미국은 5,000개 이상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핵을 쓸 수 있는 권한, 선제 공격으로도 핵을 쓰겠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핵을 안 가지게 만들려면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안 가진 나라를 절대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담보를 해줘야 핵을 안 갖지. 우리 대한민국도 만약에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핵 개발하자는 말이 나올 겁니다.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지도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핵을 포기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해준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건 트럼프와 저는 김정은 간에 될 거고, 마이크 폼페오가 지난달 말에 부활절 때 평양을 가서 거의 합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트럼프가 만족을 표시했고 그 합의의 기초에서 과감하게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전환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고 오늘 완전한 비핵화까지 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순이 발전된 거지 여기서 구체적 기존 핵 폐기가 없다고 막 공격한 것은 우물앞에 숭늉 찾는 것이고 그런 북미 대화에서 해결할 거를 미리 성급하게 말하는 것이다. 어찌됐든 이번에 저는 아쉬운 건 바로 그거예요. 김정은 입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좀 더 확실히 다진 상태에서 좀 앞으로 더 진전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김정은은 이런 수는 있죠. 내가 그래서 이야기해버리면은 트럼프 앞에 가서 내가 할 이야기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앞에 할 이야기 없기 때문에 내가 무기로 가져가겠다. 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이제 또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바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역도에 있잖아요. 역도에 보면 두 종목이 있어요. 용상하고 근데 인상하고인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게 지금 용상 게임인데 많은 경우에 인상 게임인 줄 알고 왜 한꺼번에 다 못 들었느냐 이렇게 비판을 좀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에서 목표로 삼았던 건 비핵화라는 말을 명문화하느냐였던 거예요. 처음에 계속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됐는데 완전한 비핵화란 말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건 미국하고 협상해야 되는 거고 트럼프 앞에 가서 자기들이 할 얘기잖아요. 그 카드는. 그걸 내줄 수는 없었던 거고 다만 뭐가 있냐면 정전협정하고 평화협정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북 사이에서만 얘기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미국의 양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폼페이오가 이제 김정은 만났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구나.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로 한국의 전쟁은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종전에 대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비핵화를 해준다면 우리 정전협정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 넘어가겠다라는 걸 우리가 언제를 줬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만 빼냐면 그 비핵화의 절차만 좀 빠져 있는데 그 얘기는 가려둔 거고 양쪽으로는 바로 뭡니까?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몸통은 가려져 있는데 몸통이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명시적으로 언급만 안 됐을 뿐이죠. 근데 뭐 저는 솔직히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6.15 선언하고 그리고 14 공동선명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어받은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선언에 대해서 정말 선언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액션 플랜을 또 어떤 식으로 비핵화를 향해서 가느냐. 그동안의 선언은 얼마나 많았어요. 화려하고 찬란한 선언이 많았지만 행동이 없었고 결과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국민들에게도 저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건 뭐냐. 트럼프는 정말 철저한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교활한 김정은하고 약간 똘끼가 있는 트럼프하고 우리 한반도의 안전에 의해서 자기들 입속만을 딱 맞춰가지고 결과를 낼 경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저는 그 합의문 자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뭐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1년도 되기 전 상황, 한 8개월, 10개월 전만 생각해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거다라고 하는 게 세계 일반의 우려이고 인식이었어요. 국민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이번 선언에 확실하게 불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선언이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관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 트위터에 특종거리를 좀 남겨두느라고 굉장히 문안에 신경을 썼구나. 하여튼 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군축이라는 말하고 또 이게 이어져 있다라는 점에 저는 굉장히 주목을 했었습니다. 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에서 전쟁은 끝날 것이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거 다 자기가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오케이고요. 그 14 공동성명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뚜렷한 명문화. 옛날에는 아마 그게 핵 문제를 뭐 적절히 뭐 협상하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 부분이 있었는데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양쪽이 그걸 분명히 담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바텀업식이었다면 이번에 그냥 탑다운이거든요. 위에서 그냥 확실하게 해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입으로 그 얘기해요. 과거에는 말만 했잖아요. 근데 실행이 더 중요하고 이행이 더 중요한 거다. 이거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점이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행이에요, 실행. 사실 실행이지. 지금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그런 장밋빛 환상도 안 된다고 봐요. 김정은도 직접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실행이 중요하다. 저는 올해 안에는 최소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는 비핵화가 잘 될 것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위해서라면은 어떻든지 간에 비핵화는 내가 했다, 북한 했다. 내년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과연 그 비핵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하나 우려되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이익 앞에서는 양심 없습니다, 솔직히. 그럼요. 트럼프와 김정일이 만나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길을 닦아왔다 하지만 실제 이제 결정은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두 사람 이야기를 전달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비핵화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 점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그 합의서를 보면은 한반도 전체 비핵화란 문제. 과연 이제 북한이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 해석이 우리 해석과 북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합의서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애매모호하겠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문제 다음에 풉시다. 그다음 이제 비핵화 로드맵을 짤 때 우리는 빨리 하기를 원한 거고 그럼 단계별 보상을 원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저는 좀 다가왔던 게 김정은 위원장이 잃어버린 11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쵸. 잃어버린 11년.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 10년 동안 말 못했던 거 오늘 하루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걱정할 것이 없다고 보는 게 어찌됐건 이 과정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한 겁니다. 폼페오가 가게 된 것도 우리 정의용 서훈 원장이 다 중계를 해서 이렇게 가게 된 거고 이 과정의 성실한 중재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한국 정부를 신뢰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를 성공시키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탄핵 위험에 노출될 겁니다.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고 제가 작년에 일보로서 상무장관을 만나가지고 대동강변에 트럼프 빌딩을 세우자. 그리고 거기다 맥도날드 가게를 집어넣자. 그리고 우리 북방경제위원회가 지금 시베리아 가스를 가져오려는 것도 러시아 자본만 해서는 안 된다. 엑슨모빌 같은 미국 자본이 같이 결합돼서 와야 된다. 그래야 미국이 폭격을 안 하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야 서면상이 아니라 서로 신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판문점 선언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의 온도차가 극명했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님은 요즘 매일 앵그리 모드이신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과 인터뷰가 있었다고요? 사실 이거 있기 전이죠. 그 아사히 TV랑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뭐라 그랬으냐면 이거 위장 평화쇼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에 찬성하는 것은 좌파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인식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렇게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일부 태극기 집회, 뭐 엄마 부대 몇 분들 뿐이고 일본 TV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사실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사실 전 세계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국면에서 패싱 당하는 게 둘이 있잖아요. 자유한국당하고 그다음 일본의 아베 자민당. 그러니까 가와이 가스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외교특보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또 연설하는데 거기서 뭐라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거 화려한 정치쇼다. 좀 위장평화쇼다, 화려한 정치쇼다. 그러니까 이게 아베 준표 동맹과 자한당과 자민당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리 보수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나가도 되는 거냐. 사실 뭔가 좀 이게 이 한반도 운전이 잘 되고 있는데 완전히 좀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업그레이드 안 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계속 옛날에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쪽 길로 가려 그러면 저는 그게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게 확실한 변화가 됐어요. 상황 자체가. 인용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는 북한의 체제 보장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로서는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보장을 해주고 북핵 폐기를 유도하는 방안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홍준표 대표의 말이에요. 언제? 2009년 자서전. 뭐랄까 미국을 말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정상회담이라는 게 북한을 살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그 보수하고 수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좀 더 발전하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봐요. 근데 한 시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태동하고 있다는 기운이 여러 군데에서 감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정치 세력이 적대적 공존을 통해서 서로가 정권을 잡는 시스템이 상당 기간 유지돼 왔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불안감들이 그렇게 표출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홍 대표님도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홍준표 대표께서 그간의 정치 생활을 가지고 표방해왔던 그 서민을 위한 정치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북 관계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이고 이런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지 수구 세력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념에 사로잡혀서 자꾸 어떤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어제 한국당에서 발언한 것은 뭐 앞에는 뭐 정식 수사를 보고 전 대변인인가요? 뭐 정부를 향해서 질문을 던졌던데 이번 선언문이 북한의 핵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보는가? 이건 사실 많은 국민들이 던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럼요. 또 하나는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 없이도 오늘 약속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가? 핵 포기 없이도 할 수 있는가? 이건 국민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정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판문점에서 만찬을 하는데 추미애 대표는 불렀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정당의 대표들을 부르는 게 참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보수에게 귀를 기울여서 보수의 우려 또는 이걸 갖고 또 회담이나 또는 이런 데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트럼프한테도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김정은이한테도 카드를 제시할 수 있고 그래서 왜 서로의 그 힘을 서로 빌려주고 교환하고 또 이걸 하나로 모으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일종의 힘을 갖고 있는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좀 손을 먼저 내밀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 청와대 초청해서 단독 회담도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양해를 구했는데 그걸 그러니까 발로 이럴 때도 가지. 발로 찬 게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도 만나는데 홍준표 대표를 좀 더 자주 만날 수도 있는 안 거고. 나오셨을 거예요. 아니요, 나갔잖아요.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다 했는데 네. 갔다 와가지고 지금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를 갖다 선거 구호로 내세우고 북한을 살려주려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가장 많은 합의 조항들이 오갔던 것이 바로 남북관계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느 정도 청신호 사인이 좀 켜진 것 같죠? 중요한 게 서로 군축 문제 합의되고 비무장지대를 사실상 비무장지대로 만들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만들고 NLL을 공동 평화 서로 우역으로 만든 14선언을 개성해 간다는 게 중요하고 또 경의선 동해선을 연결시켜서 우리의 꿈인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하는 그러한 구조,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개성공단 복원이나 이런 데도 아주 지금 꿈이 부풀어 있고 네. 지난번과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기업인들이 엄청나게 환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어렵잖아요, 지금.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낮은 핫산 프로젝트를 복원시키는 문제라든지 이게 하나하나 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언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전제 조건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충족됐을 때 그렇죠.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가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건데 지금 얘기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전제 조건이란 첫째 비핵화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전협정하고 평화협정으로 저는 이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예컨대 포항부터 저 유럽까지 베를린까지 기차로 연결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일본의 물량도 많은 경우에 기차에 싣고 유럽으로 날릴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굉장히 뭐랄까 장밋빛?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논란이 될 게 그럴 겁니다. 언제부터 이걸 할 것이냐. 아까 우리 안영환 그 의원님이 제시한 그런 질문. 탑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김정은 간에 선언이 됐을 때 그렇죠. 이제 IAEA 뭐 사찰 이게 들어갈 텐데 어느 단계에서부터 제재를 해제하고 이러한 것이 실현되게 할 것이냐. 제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하기로 한 것 지금 아직 집행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도적 지원들은 진행할 수 있는데 본격적인 경제 제재 해제와 이러한 우리 구상들이 실현되려면 네. 어디까지 그래서 북미 회담에 전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북미 회담도 북미 회담이지만 우리 정부도 이 경제 회복이라든가 지원 같은 거는 아마 트럼프는 돈 한 푼 안 내려고 할 걸요. 결국 일본하고 한국이 돈을 청구서로 우리가 받아들게 될 텐데 언제 계산을 해주느냐 이 문제는 명확하게 순서라든가 저 상황 그 방식 이거를 국민에게 밝혀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그 NLL 문제가 굉장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든 경계선이 무력화된다는 그 전제를 깔아야 된다는 아주 굉장히 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 지금 NLL이라는 게 거기 남한의 배도 못 가고 북한의 배도 못 가는데 지금 중국 배가 와가지고 다 싹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도 위로 좀 올라갈 수 있고 저쪽 배도 우리도 내려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관리는 공동 관리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 어선이 많아가지고 오해고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선을 줄여야 돼요. 그럼 보상을 해줘야 돼. 근데 이 줄인 이제 이걸 폐선시키면 비용이 들잖아요. 이것을 북에 건네줘서 오해고를 우리가 서로 교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한 대로 우리끼리 싸우다가 NLL 지역을 중국에다 내주기보다는 평화 오해고로 바꾸면 되고 그다음에 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북일 수교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지난번에 100억 달러인데 더 많은 비용을 식민지 배상금으로 아마 지급하게 될 겁니다. 이 교섭이 되려면 납치 문제 해결되고 그럼 그 비용이 전부 인프라 건설 비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철도 문제도 말이죠. 이것은 민간 자본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북한의 엄청난 광물 자원이 사실 철도나 인프라가 안 돼서 현실화 안 되는 건데 충분히 저는 비용의 해결될 수 있는 관점에서 그런 투자의 방안이 관점에서 나온다. 접근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다음에 이게 개성공단 문제도 개성공단이 지금 월급이 70달러였잖아요. 산업해도 한 12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임금 비용을 주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정말 이 개성공단을 다시 복원시켜낸다면 엄청난 그런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국가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활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선언문의 남북 관계는 지난번 2007년에 14 공동선언 그 연장성상이 있습니다. 내용 크게 핵심인 건 없어요. 없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서해 그 공동 어로구역 같은 그 당시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저도 이 평화수협 만들어서 분쟁이 없이 남북이 평화롭게 어로를 하면 좋겠어요. 저도 희망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선을 어떻게 그을까 놓고 이제 굉장히 한바탕 또 분란이 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NLL 기준으로 위아래를 똑같이 하자. 근데 북한은 걔들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한참 남쪽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정한 NLL과 자기들이 정한 한참 남쪽에 있는 그 선과 중간을 하자. 이런 세밀한 부분을 놓고 어떻게 타결할지 굉장히 앞으로 관심이 이른바 쏠 수밖에 없는 등거리냐 겁니다. 등면적이냐.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사실 선언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선언적인 게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부분들도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게 지금 가장 이상적인 건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는 거고 일본의 배상금이 들어가서 그 돈을 우리 기업들이 그 돈을 받아서 인프라 깔아주는 거.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인프라라는 게 엉망이에요. 도로 같은 거 다 다시 깔아야 됩니다.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철도를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됐을 때 동독 가실 거예요? 동독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무튼 동독 안 갈게요. 지금 말씀이 좀 일리가 있게 들리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게 또 퍼주기냐라는 우려의 시각들도 또 있을 있는 수가 있고 거죠. 만약에 철도 연결했는데 또 그렇게 돼가지고 끊기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라는 저는 우려들도 홍준표 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니까 좋은 분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2차례 위장 평화쇼다 한 거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3번째 위장 평화쇼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이 평화를 보여주고 실천하는 거를 북한이 증명을 해야 될 차례인 거예요. 우리 다 해준 거 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글로 쓰고 다시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처럼 과거에 있었던 14선언이나 이런 것들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는 만큼 저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평화체제로 가는 길은 북방한계선, 남방한계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 사이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전향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파격의 연속이었던 남북 정상회담 뒤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순탄하게 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예. 뭐 한 달, 많으면 뭐 한 달 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의 이야기가 되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 보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을 실패로 돌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트럼프 성격이라면은 야 성공했다. 김정은이 내 말 잘 듣겠다 할 사람이 충분히 의외로 왜? 그래야지 11월 선거에 유리하니까 내가 북한 핵 문제 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둘 다 통 크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전 단계 지금 남북한 할 수 있는 것은 장성급 군사회담 5월 달 하는 거고 그다음에 8.15 이상가죠. 그거 외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전에 우리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케미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가 더 중론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 성격이 좀 유사한 면이 있고 이 두 사람이 성공적인 합의를 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 외교 관리들한테 맡기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트럼프니까 가능한 발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바마나 민주당 힐러리까지도 지금 이 북미 회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걸 확신해가지고 이걸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트위터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 송영길 의원이 나와갖고 자꾸 영어를 쓰게 되는데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 될 겁니다. 특히 쇼맨십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트럼프가 김정은이라는 루키 데리고 엄청난 플레이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그 같이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햄버거 같이 먹어가면서 아마 싱가포르에서 열리겠죠? 저는 뭐 사전에 뭐 이렇게 깔아놓는 거 지금 포석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뭐 비핵화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는 오바마가 받았던 노벨 평화상을 응? 나도 꼭 받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사람 같아요. 이번에 그 정상회담 그 선언문 있잖아요. 그걸 읽어보게 되면은 비핵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정전협정, 그다음에 평화협정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미국과 조율이 끝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다가 마지막 그 조정하는 문제가 좀 한 달 동안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모범 운전자로 협상을 이끌어왔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진정한 한반도의 봄을 위해서 꼭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어떤 산일까요? 국회죠, 국회. 어떻게 보면 국회가 사실 지금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완전히 천막 쳐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 비핵화가 우리 정상회담에 들어간 거 칭찬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와서 정상회담 한 거 이거 잘하는 것은 잘한 거다 하고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 줌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는 것 이런 역할을 해줄 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텐데 무조건 부정해버리고 쇼라 그러니까 이게 뭐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외부자들과 처음 함께 하셨는데 소감과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편하게 오히려 내부 토론하듯이 해서 외부자로 저를 받아줘서 감사드리고 정말 이 대륙으로 뻗어서 우리 애들한테 새로운 세상을 좀 열어주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만주벌판을 정말 달려봅시다. 네. 대륙으로 한번. 자, 오늘 송영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권에 터진 드루킹 파문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조인 수습사원이 합류한 만큼 더 기대가 됩니다. 본인 말로도 가장 맷집이 커지고 네. 큰 인물이 된다는 네. 김경수 의원과도 연이 있으시죠? 예. 어떤 인연이십니까? 아니 김경수 의원은 대학 동기고요. 본격적으로 친하게 지내게 된 거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국정상황실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이 친구의 진면목을 봤죠. 그러니까 사람이 권력기관이라는 데 소위 있으면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데도 네. 자기 절제를 잘하고 여러 가지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렇게 또 갑자기 무슨 거물이 돼가지고 자, 사실은 이 김경수 의원이 지금 드루킹 파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옹호할 건 옹호하시고 깔 건 까주실 겁니까? 아 당연하죠. 예. 김경수는 공인이니까 저도 뭐 인류에는 있지만 인간에도 교수님보다 조금 덜하게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참 궁금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먼저 최강욱 변호사가 보는 드루킹 어떤 인물입니까? 저는 뭐 그 조금 진화된 형태의 정치 브로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된 형태라고 하는 거는 좋은 쪽으로 진화됐다는 게 아니라 IT 기반에서 이상하게 변종으로 발전해서 진화한 정치 브로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이 막 터져서 본격화될 적에 제가 환경재단 행사 때문에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연락이 전혀 안 돼갖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 이제 이거를 뉴스 같은 걸 접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물어봤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나름 실세라는 사람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지 이런 식으로 파문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 입장에서 되게 답답해하더라고.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선거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군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니 그걸 거절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호의적으로 대했던 것인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제 무슨 자리를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거나 지금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이슈를 네 스스로 이렇게 만든 꼴이 돼서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입장은 이건 내가 만든 이슈가 아니고 어쩌다가 하여튼 이 얘기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번져가지고 전혀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지금 공격하는 데 열중해 있는데 좀 지나면 진실이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뭐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처음에는 완전한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조마조마하게 그 기사를 보고서 전화하기 전까지는 그랬다가 얘기를 듣고서는 저는 꽤 안심이 되더라고요. 글쎄 지금 본인이 해명을 하니까 안심이 된다 하는데 지금 해명을 한 게 없잖아요. 뭐 경찰이 수사를 해서 밝히길 바란다. 아니 뭘 경찰이 수사를까지 해갖고 밝혀요? 본인이 깔끔하게 밝혀가지고 아 그러냐 이러면 되는데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선거를 이제 뭐 안 의원도 그렇고 저도 뭐 다 치러보고 그러지만 드루킹 정도면 가리고도 남아요. 황당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약간의 수상적인 그 기운을 확 이렇게 풍겨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까지 소개를 해갖고 청와대까지 움직이게 하고 이런 거면은 저는 김경수 의원이 과연 도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거는 뭐 통째로 드루킹한테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 바친다고 해도 이거보다 더 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야당 측에서 크게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 두 의혹이 서로 모순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주장하면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두 개를 다 주장하고 있죠.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민주당 또는 대선 캠프 쪽에서 운영한 댓글 부대였다라는 거죠.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경공모를 갖다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일종의 사교 집단 같은 거거든요. 보면 자기들 뭐 신앙촌도 건설할 프로젝트도 갖고 있고 뭐 일본 침몰설 뭐 등등등 황당한 얘기까지 있잖아요. 두 번째 민주당에서 이들에게 뭡니까 돈을 줬는가? 아니란 말이죠. 돈을 주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거꾸로 애들이 이제 돈을 민정적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개입을 했네요. 그것도 전혀 아닌 거고 민간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뭐 선거 사무소였는가? 그것도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보면 경공부의 일상적 활동이 있잖아요. 강연 활동이라든지 뭐 사업 등 이런 조직이지 무슨 그 선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남는 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500만 원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인사청탁의 대가냐. 그럼 만약에 대가라면 그 뇌물죄가 되는데. 수사무마의 대가라고 또 그러시던데. 근데 아니면. 문제는 뭐냐면 아니 500만 원이면 저게 동사무소 과장짜리 청탁하기에도 좀 부족한 돈인데 이거 가지고 오사카 총영사 였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근데 아내한테 보내는 그 문자를 갖다 이번 달에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아껴 써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해서 드루킹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딱 보고 이게 도대체 뭐냐. 돈 달라는 얘기 아니냐. 예. 그래가지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돈을 보냈더니 저쪽에서 오해다, 안 받겠다 하니까 또 당신 생활비가 없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럼 내가 나중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받겠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갚을 생각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 좀 그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문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스폰서로서 후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 진짜 돈을 꿨다 그 사람 말대로 하면은 통장으로 쏘아주죠 보통. 그런데 그거를 전자담배에 있는 케이스에다가 현찰로 꼬리를 뗀 돈, 뭔가 지저분한 돈, 더러운 돈 아니면 숨겨야 되는 돈이에요. 떳떳하면은 아니 꾼 돈이면 당연히 차용 증서를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거 받기가 껄끄러우면은 통장으로 쏘아주죠. 그런 점에서 이상하고 이것만 받았기 때문에 이건 돈 문제하고 관계없다? 그럴까요? 드루킹이 경공부를 비롯해갖고 선거 때 적어도 5만 개의 좋아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동시간대에 80명 정도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돈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다 밝혀야 되지?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인 거죠. 이건 보좌관 차원이지. 그거 다루 네. 보좌관이 진짜 돈이 필요해갖고 쓴 건데 내가 보기에는 던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조금 해명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내가 왜 해명하니까 이상하다. 조금 굉장히 잘못 알려졌는데 일단 이런 겁니다. 이 사건이 바깥에서 들어온 돈이 있었느냐 계좌를 축출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들어온 돈들이 다 단위가 20만 원 이하였다라는 거예요. 목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계좌라는 건 드루킹이 분 계좌만 추적한 거야. 아니 드루킹이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드루킹이 준 계좌만 추적하면 그게 계좌 추적이에요. 드루킹의 사돈의 8천 뭐 이 정도로 사다리를 4개는 걸러서 그렇게 해서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계좌 추적은 택도 없는 소리고요. 계좌라는 거는 계좌 추적은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관련돼 있는 계좌에서 시작하는 게 당연한 출발이지요. 모르는 계좌를 네.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계좌를 추적하다 보면 거기에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이 보이고 여기에 연결돼 있는 계좌들을 보면서 이제 차명 계좌나 연관성 있는 계좌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계좌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자금의 흐름이 장부하고 계좌의 대조 과정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밀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럼 또 비장부를 검증하고 이러면서 이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인데 당시에 성관이의 고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성관이가 검증한 결과나 검찰의 수사 결과로도 이 자금의 출처나 사용처나 이런 것들은 방금 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규명이 됐기 때문에 사건이 끝났던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파로스가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파로스가 바로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재정적인 그 돈이 오가는 거에 대해서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 파로스는 아무 저기 조사도 안 받았던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깔끔하지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열어보지도 않았다 나는. 응?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드루킹하고 뭐 우리도 저기 해본 적이 없는 우리 텔레그램 하면 그래도 세련됐다고 생각하는데 열어보지 않았단 말은 김경수가 한 말이 아니죠. 경찰이 실수했죠. 그렇죠. 경찰이 실수했지만 일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김경수 의원은 경찰청장의 일방적으로 나는 받기만 하는 관계였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김경수 의원이 URL도 딱 붙여갖고 이거 좌표 찍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화한 게 거의 55개 이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서울청장이 오히려 의혹을 네. 더 키운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지금 결과적으로 경찰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이나 거기서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은 지금 경찰을 못 믿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주장은 좀 정리해가지고 상대방의 답변을 좀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민주당이 고발해서 민주당이 구린 부분을 덮으려고 했는데 이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연결되기에는 지금 중간에 드루킹이 한 행동이 정반대 행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권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가 대선 캠프를 별도로 꾸며가지고 일종의 사조직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드루킹이라는 사람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동지였고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농공행상이 이루어지면서 자리를 서로 주고받으려고 뭐 거래한 모습이 됐고 그 과정에서 또 돈이 오갔고 이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프레임이 있는 것인데 근데 잘 놓고 보면은요
김경수가 먼저 드루킹한테 연락했느냐,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찾아왔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럼 그 부분은 선거 때는 그렇게 찾아오는 브로커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브로커를 봐가지고 왜 그러면 초반에 식별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냐. 드루킹이 운영하고 있던 조직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아주 형편없고 이상한 사람들로 구성된 무슨 그런 움직임으로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당시 대선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선거 때 쭉 역할을 해오던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드루킹은 계속 뭔가를 염두에 두고 김경수한테 계속 연락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김경수 입장에서는 늘 그걸 능동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는 게 이미 그 횟수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왜 텔레그램만 쓰지 시그널을 썼냐. 예를 들면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해봤던 일이지만 당신은 어저께 아침 뭐 먹었어? 그러면 밥 먹었습니다. 그러면 밥만 먹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아니 국도 먹고 반찬도 먹었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 김치 먹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밥만 먹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경찰 발로 자꾸 이게 새롭게 나온 사실이다, 의혹이다 이런 부분이 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너 왜 처음부터 이 얘기 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형국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경수 의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서투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경수 의원이 여기에 뭔가 다른 세력이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김경수 의원의 경우는 그때 뭐 나는 묻는 것만 대답을 했다. 그러면은 1대1로 거의 얼마나 많은 거를 단답식으로 다 오히려 더 억울하면 본질을 확 파고 들어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자, 이게 여기서 제가 긴급 제안. 예. 김경수 후보 좀 나오라고 그러세요. 여기 나와서 본인 좀 밝히라고 해. 선거 후보니까 아니 친구니까 좀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빨리 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요. 이게 드루킹 파문이 가져온 나비 효과가 TV조선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이죠. 그 TV조선의 수습 기자가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입주자와 함께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태블릿 PC하고 USB를 갖고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다시 갖다 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에서 이걸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불법 절도잖아요. 또 다른 한편은 그렇게 불법으로 취득한 USB나 태블릿 PC를 가지고 공유가 되지 않았는가, 사내에서 공유가 되지 않았는가 이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네. TV조선 기자들이 이제 앞을 가로막고 서가지고 결국 집행에는 실패했죠. 메인 뉴스 클로징 멘트로 이것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불순한 의도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도 이건 뭐 유신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다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 번 이제 발부가 됐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집행이 못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대개 이제 취재원 보호와 관련 거고 그건 정말 언론 자유와 필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됐던 거란 말이죠. 반면에 예컨대 MB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동 탄압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보도 자체가 관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협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건은 바로 보도가 아니거든요. 이건 절도 사건이에요.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경찰에서 뭘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달라요. 굳이 뭐 그걸 아니 바로 그 점이에요. 그거예요. 지금 딱 핵심은 그거야. TV조선 주장대로라면은 경찰 조사 받았어 이 기자가. 자기 핸드폰 컴퓨터까지 다 또 압수 당했어 거기서. 이 기자 집에까지 압수수색을 했어. 그리고 훔쳐왔다는 USB하고 태블릿 PC를 또 돌려줬어. 그런데 또 회사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한다? 회사에 걔 자리도 없어. 수습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여기서 좀 과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저도 그 기자의 행태는 잘못다고 봐요. 그 기자의 윤리에 어긋난 겁니다.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그 바탕으로 기사 쓴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경찰 태도가 내가 경찰도 오버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사안을 단순화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오버라고 보이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경찰이 약간 오버한 꼴이 지금 돼버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수습기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거기를 자발적인 욕심에서 들어갔느냐, 위의 지시에 의해서 들어갔느냐, 그다음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그 내부 사진을 또 찍어가지고 회사 내부에 뭐 단톡방인지 어디다가 지금 180장의 사진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공범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공범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도대체 왜 발부됐는지를 법원과 경찰에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취재한 기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리에 갖다 놨다는 태블릿 PC를 가지고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디지털 포렌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망가져 있어가지고 이걸 열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언론은 지금 계속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단독을 달고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수사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완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도 모르는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것도 일부 특정 언론과 정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사팀 입장에서는 사전에 자료가 유출돼서 뭔가를 가지고 있고 공범들이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을 밝히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그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서 청구돼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 그건 안 나오죠. 그리고 두 분 다 기자 생활을 해보셨지만 수습 기자가 그냥 혼자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말고 한 번 혼나고 나서 다시 갖다 놓으려고 또 주거 침입하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그거는 수습 기자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데 자, 내가 거기서 이야기해 줄게. 내가 여기서 수습 기자는 이제 굉장히 야, 너 뭐해? 뭔가 하나 해야지. 굉장히 강 박사님이 있었을 거예요. 있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나 뭐 TV조선 기자다 하니까 한번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 호기심이 있었는지 무슨 범죄 의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상의했겠죠. 그럼 공공권 관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수습 기자한테 야, 거기 가서 뭐 있으면 훔쳐가줘 나 그렇게 지시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언론사에서 훔쳐갖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뛰라고 하겠지. 그렇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을 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런 의심은 들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 압수수색 영장이 좀 남발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이제 언론사에 대한 경고음이 좀 있다고 봅니다. 경찰 입장을 본다면은 이거 딱 하면서 다른 언론사에서 또 야 불확실한 거 함부로 쓰지 말아라 하는 경고음이. 그래서 난 경찰 지휘에서 아주 여기 다각적인 다의적인 그런 포스로 액션도 사실 굉장히 크게 취했잖아요. 뭔가 잘 보여주고 싶었던 거. 근데 굉장히 그게 컸다고 봐요. 경찰이 코미디를 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누룩나무 출판사라는 거는 지금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 중에 매우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더구나 수습 기자가 뭘 또 그런 경험이 있겠어요. 근데 그 TV조선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적인 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식으로 이렇게 확대한다는 거는 참 경찰이 자기 얼굴에다가 자기가 침 뱉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혼자서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TV조선 쪽에서는 뭐 JTBC의 그 태블릿 PC 그 사건을 또 떠올렸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무리수를 범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갖다 놓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걸 까봤느냐 안 까봤느냐를 지금 모른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안 까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TV조선 기자들이 태블릿 PC와 USB 내용을 공유했다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의심이 있다라는 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은 압수수색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 이 얘기가 이제 언제 나왔냐면은 최민희 전 의원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경찰서 흘리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 박성중 자한당 의원이죠. 그분께서 뭐라 하냐면 TV조선은 지금 저희들과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그거 뭐냐면 그 들어간 다음 날이에요. 4월 19일 날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기를 바란다라면서 태블릿이란 말을 딱 하는데 이게 단순한 우연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은 안 믿어요. TV조선하고 뭐 박선준하고 김성태하고 무슨 삼각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뭘 이런 건 안 믿어요. 음모론인데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하고 TV조선이 정보는 공조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난 그 말은 경찰 흘리는 것 같다. 이 말도 난 경찰을 굉장히 의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백함을 보여주는 방법도 흘리긴 뭘 흘려. 현재 그 여권에 보낸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애초에 지시를 해가지고 아유. 네가 가가지고 이걸 훔쳐와라 하는 사전 공모 단계에서 공범관계도 있지만 사후 공범이라는 게 있는 거죠. 범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불법적인 촬영을 해가지고 회사 단톡방에 올리는데 그거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다가. 이게 JTBC랑 좀 비교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JTBC랑 좀 비교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JTBC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안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법적인 관리인이 있었고. 그건 버린 태블릿이고. 그렇죠. 원래 있던 사람들이 퇴거를 한 상태에서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좀 가져갔다가 그 다음에 검찰에다 제출하고 쉽게 말하면은 불법 침입이 아니었고 뭐라 그러죠? 그걸 취득하는 걸 절취할 절취가 아니에요. 의도가 없었다라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재를 위해 가지고 과욕을 해가지고 불법 침입에다 절취까지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광우병 PD 수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검찰에서 MBC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MBC 기자들이 막고 못 들어가게 했죠. 그때 조선일보에서 어떤 그 사설을 썼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MBC와 PD수첩 제작진은 진실을 조작 왜곡하고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니 언론 탄압이니 비난하며 탄압의 희생자인 양 또 하나의 조작을 시도해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압수수색이 정당하다고 얘기했던 조선일보라면 우리에 대한 압수수색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보 때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지금 여당이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한 적이 있어요. 반대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반대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03년도에도 이제 SBS가 청와대 부속실장이 술접대 받았다 이런 네.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그랬다가 이제 기자들 반발하니까 뭐 실패했고, 또 2007년에 최태민 파일 관련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실패했고, 뭐 경우가 많습니다. 2009년도 아까 우리가 나왔지만 강호병 파도 때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언론사 압수수색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경찰도 알았습니다. 알고도 한 거고, 경찰이 뭐 김경수 의원 김경수 의원 자택 압수수색 한 다음에 다 했다 하고 들어가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저기는 놔두고 실제 조사한 건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가 핵심인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왜 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경중을 따져볼 때. 경찰의 미숙한 네. 대응으로 빌미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경찰이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이죠. 그런데 지금 뭐 태블릿이라는 말만 나오면 JTBC하고 TV조선하고 왜 불평등하게 대우하느냐. 압수수색이라는 말만 나오면 여기는 안 해놓고 여기다가는 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평면적으로 섞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는 기자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을 합쳐서 나설 때는 전부 다 보도에 간섭하려는 그다음에 취재원을 확인해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는 MBC도 다 들어가서 했고 그다음에 다른 군소 언론사들도 압수수색을 다 받았었고요.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느냐. 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무리한 일이고 불법이었느냐의 문제와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전 예고 내지는 반발이 있고 앞에서 막히는 과정 이런 거의 미숙함의 문제는 나눠서 생각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일부 책임져이고 비판돼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 국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식하고 그다음에 경찰의 스탠스가 꼬여버린 게 사실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자기들은 이거 별것도 아닌 사건이고 또라이 하나가 지금 돈 달라고 했다가 내지는 뭐 인사청탁하려고 했다가 내지는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했다가 꼬리가 잡혀가지고 지금 있었던 수사인데 이것이 갑자기 정치적인 의혹을 가지고 막 폭발을 하면서 이제 제1야당이 들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도 당황을 한 것이고 또 한편 인간적으로 볼 때 야 김경수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만세를 불렀기보다는 움찔했기도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속성상.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보인 스탠스를 한번 보시라고요. 처음에는 지금 의심받아서 마땅한 이유가 김경수한테 해명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서울경찰청장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별일 아닌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이게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잘못한 문제와 섞어가지고 저거는 실세인 김경수가 압력을 넣으니까 경찰이 눈치 봐가지고 저런 식의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또 가서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경찰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재계 초조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단독을 달고서 추측성 기사, 앞서 나가는 기사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자기들은 디지털 포렌식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곳에 분명히 자료가 있는 걸 가지고 지금 기사를 쓰는 것 같은 흔적들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건 공범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말한 것처럼 단순히 갖고 나와서 다시 갖다 놓은 걸로 끝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된 거고요. 이제 검경 수사권까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경찰과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따진다면은 본인 조직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검찰도 초창기에 선관위권을 대해서 뭐 너무 가볍게 처리했다. 라는 것 때문에 언론 비판을 받고 있고 경찰과 검찰의 명료한 신경전들이 압수수색 영장 받아준 것도 난 그런 맥락으로 봐요. 신경전을 벌이는 것처럼 언론이 쓰고 있죠. TV조선의 경우에는 검찰이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았고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거는 미비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하고 반려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해명을 한 걸로 보도가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여기다가 또 결부시켜가지고 이 문제의 본질을 또 희석시키려는 시도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검찰이 사실 평범한 국회의원이라면 평범한 정치인 원외 당협위원장이 이 정도 했다면 그렇죠. 영장 청구를 막았을까? 그게 진짜 퀘스천 마크입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그 검경 간에는 그 미묘한 갈등이 분명히 굉장히 지금 두뇌 싸움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신임을 놓고 검찰이나 경찰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우리 조직이 정권보다 더 길다는 생각. 서로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보여준다는 강박관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TV조선회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경찰도 오케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신청을 한 거고 검찰도 그걸 받아서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의 문을 통과한 거죠. 그래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서 오케이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아니라고 반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까지도 가보지 못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음모론적인 길을 가지고 또 해석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경찰하고 검찰이 이제 투닥투닥거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남겨 있다라고 하면 내가 볼 때 경찰하고 검찰이 서로 바뀌었다고 싸울 것 같아요. 일단 나온 게 없는 거예요. 나온 게 없는 건데 경찰에서는 쉽게 말하면 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자기들은 최대한 뭔가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진짜 무리를 해가면서 신청을 한 거고 검찰에서 딱 볼 때 이거 뭐야 지금 수사를 좀 더 해야지 그럼 이거 가지고 법원에서 기각되면 누가 욕먹는데 우리가 욕먹는데 기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너희들이 좀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다시 제출하라 이런 의도였던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의도가 이제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검경 수사권이라는 매우 미묘한 문제가 지금 있는 마당에서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거는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지금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드루킹이 있어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있어요. 그럼 드루킹 일당은 지금 다 구속돼 있어요. 근데 김경수 의원의 경우에는 핸드폰조차도 말하자면 압수수색이 안 됐고 경찰이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하고 그렇게 막역한 사람이고 현직 의원에다가 경남도지사로 이번에 전략공천 딱 됐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 형평성이라는 건 지금 정치적인 관점에서 형평성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설득력 있는 의혹으로 제기가 되려면 김경수가 모종의 역할과 지시와 금전 관계를 통해서 댓글 작업도 지시하고 관여하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또 인사를 받아주고 청탁하고 그 과정에서 또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이 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김경수 의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자격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그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 설사 검찰이 신청을 했든 법원에서 받아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거기서도 기각이 됐을 거라는 거고요.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다.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자꾸 정치적으로 그냥 부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어찌 보면 본인의 실수로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이렇게 공방이 이루어지고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오히려 더 완벽한 시나리오와 논리를 만들어서 미주알고주알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입장은 절대 이거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선거 때 벌어진 해프닝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은 적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규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초반에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자꾸 제기되고 문제가 커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출마 선언하는 기자회견도 연기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면서 법적인 문제나 사실적인 문제나 논리적인 문제는 지금 배제돼 버리고 도외시되는 상황이 되니까 본인도 그 상황에서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끌고 가면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선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계속 이거는 또 왜 얘기 안 하냐, 이거는 또 얘기 안 하냐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경찰의 미숙하고 황당한 대응이 또 겹쳐진 것이고요. 최강 변호사님 오늘 제야의 고수로서 실력을 뭐 이렇게 살짝 보여주셨는데도 이게 완전 수습 같지가 않으세요. 원래 있었던 분 같기도 하고. 자,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사실 조금 앙따가 된 기분이 있었어요. 이게 어느 팀에 끼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안 끼어도 돼요. 우리는 서로 존경해요.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시는데 이게 자르고 들어가면 무례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재밌다. 원래 재밌어요. 확실히 잘하시네요. 고마워요. 정말 저도 마음에 들어요. 자주 나왔어요. 과연 국유한테 전화 걸었거든요. 야, 변호사 좀 빠릿빠릿한 사람 없냐? 딱 최광욱 이러면서 역시 여기 그냥 취직해도 되겠네. 좋았어. 취직이네요. 거기 팟캐스트에서 놀지 말고 이리 오세요. 네, 아무튼 뭐 신고 면접의 마지막 관문이 또 남았으니까 우리 전 작가님과 1대1 압박 면접, 우리 전 작가님과 1대1 압박 면접. 그게 공포야. 아니. 저는 무조건 오케이예요. 저는 무조건 오케이예요.